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여행지에서죠. 저는 사실 이제 직업 때문에 자주 여행을 갑니다. 갈 경우에 인테리어에 한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은 곳에 대한 여러 가지의 스타일들을 좀 선별을 해서 스크랩을 해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있어요. 이게 꼭 저는 이제 상업 공간은 하지 않는 디자이너입니다. 주거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주거를 한다고 해서 주거 공간에 관한 것들만 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쉽게 뭐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옷가게를 가든지 안 그런 뭐 요소의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것들을 나의 영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들을 다양하게 해보는데요. 그래서 꼭 그 영감을 얻는 과정은 인테리어에 딱 국한된 주거에 대한 인테리어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찾아서 선별을 해서 스크랩을 해보시면 나중에 정리하셔서 자기 것을 만들 때는 하나의 이게 데이터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큰 자기의 선물이 될 수가 있죠. 뭐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신입 디자이너들이 저희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스크랩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의 뒤에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크랩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시고 공사를 시작을 하시고 끝내셨는데 하자투성이라고요? 스크랩을 잘못하셨군요. 라는 제가 질문을 하나 제 책에 달아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스크랩들은 많이 하시죠, 다들. 그런데 분리가 좀 이런 폴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간별로 좋아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카피를 떠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클로즈업해서 한 섹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크게 폴로 나올 경우에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찍어놓은 공간에 대해서 뭘 내가 여기서 중요시 생각을 하고 스크랩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IQ 15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면 다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스크랩 해놓은 거에 폴더가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뭘 내가 좋았던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디자이너들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자기 그 컴퓨터 안에 이 폴더를 꼭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책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자료로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저는 이제 자기의 쌓아놓은 그 노하우가 많아요. 노하우라는 게 꼭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기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크랩이 많아야지 나중에 내가 현장에 닥쳤을 때 바로바로 그곳에서 아이디어하게 그때 그걸 이렇게 번쩍번쩍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스크랩을 시작을 하실 때는 주제별로 나눠서 꼼꼼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모아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타일 정하기죠. 예전의 스타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던, 앤틱, 레트로, 요즘에 유행하는 내추럴리즘까지 다양한 요소의 그 스타일들 장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장르가 어느 순간부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믹스 앤 매치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가장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1년에 2번 페어를 다녀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느 나라 색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어떤 디자인이 독특하게 스타일링이 되고 있다는 요소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다음에 제가 잡지에 트렌드 발표 기고를 했는데 글로벌리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라색이 없어졌다는 거죠. 나라색이 없어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베스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적인 그런 역할의 스타일링이 아니라 내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공존하는 최고의 그 스타일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앞으로는 그의 스타일이 되고 새로 만들어놓는 신종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정하는 것들은 일단은 자기가 쌓아놓은 스타일에 대한 자산이 많아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부가 좀 뒤따라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벽면의 마감재는 단순하게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외국 주거 공간과 한국의 주거 공간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리빙 루킷이나 고브나 까사지를 보면은 다들 벽면이 페인팅이 돼 있죠. 근데 그 페인팅에 대한 요소들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나라는 이게 페인팅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그 다음 페인팅을 하려고 그러면 밑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페인팅 해야 되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답답함을 많이 좀 가슴을 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상 한국의 주거문화 80% 이상의 아파트라는 걸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정이 페인팅을 못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마감재는 벽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유수한 디자이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의 기본적인 자재 시장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왜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솔리드의 그런 텍스처를 우리는 갖지 못할까에 대해서 난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인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그룹에서 일하는 그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시는 전문가 그룹이 한 3, 4년 전서부터 벽지 회사에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의 눈 높이도 이제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포인트 벽지, 뽕뽕이가 있거나 프린트가 있는 것들을 다 좋아하는 요즘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켓은 죽는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그 디자이너들이 그 벽지를 사용할 때 페인팅을 못하는 곳이라면 페인팅을 못하지만 페인팅 질감의 다른 벽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항상 사용했던 게 프랑스 벽지나 이태리 벽지들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벽지가 고가인 게 단점이죠. 벽지만 고가이면 좋은데 또 하나 또 단점은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너무 고맙게도 이게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벽지 회사에서 모두 솔리드 북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흔히들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사실 그 가까운 곳에 인테리어 가게라고 되어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벽지의 샘플링 부분 전부 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프린트가 많고 펄감이 많고 그 다음에 꽃 그리는 게 강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따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벽지 회사에서 만들어 주신 걸 디자이너들은 사용을 해야죠. 앞으로는. 그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의 목이 하나가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도 하나의 목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대중화된 물품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지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내주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이 소비자에게 풀어놓으세요. 근데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DID에서는 컬러스라는 벽지북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벽지에서는 프레이라는 북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큐테커라는 곳에서도 벽지를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 솔리드와 패턴만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나리 벽지라는 곳에서도 다른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솔리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외국에서 보듯이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존의 좋은 마감재, 페인팅을 써야 되는 마감재가 아닌 벽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집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면 각각의 니즈, 식구들의 그 원하는 바가 워너비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평수가 60평, 70평, 80평, 100평 넘어가면 다 좀 무난하게 상관없는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그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내용은 한국의 국민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소들이 큰 프로젝트를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좀 그 얘기가 잘 안 통하겠지만 오늘의 기준점은 국민 전용 면적, 그러니까 30평대라는 국민 전용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 기준치를 갖고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됐던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다 하나하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좀 재미있는 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매번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죠. 네, 부부가 같이 보통 오시는데 목소리 크신 분이 누구냐면 거의 돈을 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좀 머리를 바꿔봤냐면 거기서 듣는 얘기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만 가지고 히스토리를 풀고 디자인 플랜을 세우고 나중에 그 공간이 완성이 되면요. 한 사람만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미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메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상담은 그 자리에서 두 분과 같이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가 가서 아이한테 말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크신 분이 남편이든 와이프든 간에 목소리 크신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받습니다.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남편분 같이 있을 때 자기 공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 써온 거 보면 작게라도 자기 미니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도 마찬가지. 엄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꼭 블루나 그린으로 아이의 색상을 꾸며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는 또 저한테 온 거는 틀려요.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공통 분모라는 게 그 주거 문화에 대해서도 좀 달라진 것들, 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이 가장 큰 곳이 어디였냐면 비율별로 보면 안방이 제일 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안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안방 공간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거의 공간이 가장 큰 기준치를 두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거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컨셉이 하나 있어요. 거실에 딸려있는 주방의 역할이죠. 여긴 다 좀 저도 저에게 처음에 회사에서 의뢰가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주부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좀 놀란 거는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달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그 주방 같은 공간이 주부의 소유물이었어요. 주부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공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주방 공간이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일을 해요. 어디에 있나요? 자기 방에 있나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말고 작은 아이일 경우에 엄마가 주방에 있으면 아이들은 거실이나 주방으로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원하는 취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방 공간이 거실의 기능을 같이 포함하면서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모였을 때 소외되기 싫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아이가 고3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 계산을 하시면 예전에 결혼을 했죠. 19년, 2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시댁 식구들은 저기 가서 단소를 나누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해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마음이 아프죠. 내가 지금 파출부인가? 이 집에 왜 왔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요즘에 주방 공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주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설거지라는 부분이요. 옆에서 수다를 떨면서 설거지를 하면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수다를 떨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떠들어주면 저는 계속 손을 놀리고 있어요. 그렇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식구들이 모였을 때나 그 다음에 또 친구들 모였을 때나 그 공간에서 모든 공간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집안의 공간에 가장 크게 포인트 둘 곳은 두 곳. 거실과 주방 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제 공통적인 게 정해졌으면 각각이 좋아하는 요소들은 있겠지만, 저도 큰 프로젝트를 하기는 하지만 작은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 예산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전하고 계속 조금씩 더 플러스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마치 이거는 내가 사기를 당한 기분, 내지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될 거를 클라이언트가 정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정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예산이 지금 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다 이 스토리 저 스토리 듣다 보면은 7, 8천이 넘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건 거절입니다. 거절의 비약.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바뀌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지는 요소를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상담자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역할은 본인들이 그 디자이너가 역할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뱃사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맞춰주셔야 돼요. 간혹 다들 말씀들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림페어 시작하는 날 심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최시영 씨, 그 건축가 최시영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책을 내실 그 제목을 정하셨대요. 거절에 대한 책을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주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주거가 더 심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가불관계가 확실히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디자이너가 그들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돼서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너무 공감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주는 것들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이너가 집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들의 정서에 맞게 하나의 공간을,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의 진짜 사생활에 정말 치부도 다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그들의 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이제 집을 진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을 거의 물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래 그 삼성동에 작업을 하나 했어요. 삼성동 이제 30평대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두 분 맞벌이 부부고 아이가 중학생인 집을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살다가 잠시 레지던스로 옮기고 집을 공사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공사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온 공간 안에 수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공간에 시너지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엑셀 프라이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줍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본인이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엑셀로 따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다시 이사 들어온 다음에 짐이 한 곳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의 세팅 일을 하는 단계까지 하기 때문에 가구의 배치나 수납에 대한 배치를 클라이언트에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공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배치를 다 해줘야지 이 작업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엑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구 사이즈,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책의 양, 기타 등등이 데이터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린 짐작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이제 개조를 시작을 하고, 나중까지 세팅을 생각을 했을 때, 소비자들 대부분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다 집을 아름답게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좀 내가 왜 이 일까지 해야 되고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집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아까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소해주는 역할이 중간자적인 역할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본인들이 못한다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직접 디자이너가 가셔서 다 장을 열어보시고 일일이 사진을 찍고 사이즈를 재보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왜?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요.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 사이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품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빌트인 시스템이 아닌 가구를 가지고 빌트인으로 만들죠. 빌트인 가전이 아닌 제품을 빌트인처럼 만들어서 가구에다 쏙 끼워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자레인지 사이즈를 보내주셔서 그대로 제작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사 들어오는 날 전자레인지를 넣었죠.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 뒤에 있는 컨센트의 머리죠. 그 머리 부분 들어가는 부분 그분이 계산을 저희한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실수한 부분이죠. 저도 놓친 부분이긴 해서 조정이 가능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요소의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들에게 요구가 안 된다면 디자이너가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파트에서 해놓은 그대로의 상태가 아닌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되는 게 가전제품 들어올 때 기사들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은 여태까지 의례적으로 봤던 공간만 봤기 때문에 분명히 디자이너는 그 수치를 보고 냉장고가 들어가고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세탁기 국가를 다 만들어서 빈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넣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얘기는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죠.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공간에 어떤 전자제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만들어 놓은 사양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 평면도 그리기는 사실 오늘 그 조이선의 똑똑한 살림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단 여기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비전공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들어주세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면도를 태그 작업으로 하니까 이런 손도면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주부님들이 계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손도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작업을 할 때 대부분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평면도가 정확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사실 지금 101호, 그 다음에 202호 같은, 202호, 102호, 202호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두 곳의 수치는 정말 미묘하게 몇 밀리라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부분의 평면도를 생각을 하면 아파트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와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평면도를 만드는 작업인데 여기 뭐 디자이너 분들은 본인들이 다 실측을 쉽게 하셔서 평면도 PD 작업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사이트 평면도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모으는 종이에 올리신 다음에 수치 작업을 다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공간의 레이아웃을 잡을 때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가구에 대한 레이아웃 잡을 때도 이 수치에 대한 건 굉장히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저희가 홈드레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연예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무래도 그 연예인분들 일반인들도 홈드레싱을 할 때 디자인 피를 주고 우리 집을 홈드레싱을 하겠다라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전체적으로 집을 정말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거 아니면 홈드레싱 공사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연예인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시죠. 작은 일이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제대로 받고 싶다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홈드레싱 작업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마감재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세팅만 가지고 바리에이션을 해서 집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디자이너한테 이제 모 아나운서집 작업을 하면서 방에 가구 배치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침대의 동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의 동선을 문이 열리는 그 사이즈와 침대의 사이즈의 공간에 몇 센치에 대한 여백이 남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개념을 안 둔 거죠.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배치하고 뭐 침대를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어요?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문이 열리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침대 사이 폭이 얼마나 남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사이즈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그 미스를 안 겪으시려면은 오는 종이 위에 한번 이 평면들을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일전에 있었던 가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올려보시면 이사 들어와서 이렇게 배치, 저렇게 배치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이쁘게 공사를 하고 끝냈어요. 가구가 들어왔어요. 임의적으로 평면도상에서는 뭐 다른 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백이 안 남아요. 그럼 다시 또 가구를 또 옮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벽지도 한번 까지고 페인트도 한번 까지고 이래가지고 또 보수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앞에 작업과 뒤에 작업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 굳이 들어와서 이 스페이스대로 가구의 위치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나중에 세팅에 대한 요소들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미니멈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맥시멈 사이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맥시멈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항상 사람이 필요한 기본적인 동선 라인에 미니멈 사이즈를 고려를 하고 가구 배치를 하고 레이아웃을 잡으면 언제든지 미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사람의 동선상의 미니멈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60에서 70 사이즈예요. 이 동선 사이즈면은 충분히 한 사람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동선 라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디서 또 바라면 주방 동선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면형 주방, 그 다음에 복도식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배치의 주방을 많이 이제 주부님들이 꿈꾸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의 동선 사이즈가 있는데 그 동선 사이즈가 사방을 움직여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동선 사이즈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을 때는 60에서 70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또 드레스룸이 예전에 아파트들은 드레스룸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안방에 가벽을 세운다던가 알방에 가벽을 세워서 이제 동선 분리를 많이 하는데요. 안방에 가벽을 세워서 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거나 다른 장을 설치를 했을 때 여유폭도 마찬가지로 60에서 70cm의 여유폭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가벽을 세우면 안 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도 작업을 하실 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실측 분위기, 뭐 여기는 캐드 작업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측한 가구를 토대로 동선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60에서 70cm의 그 미니멈 사이즈에 대한 염두를 해주시고 모든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뭐 미스되는 상황이 전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제 벽면의 마감재들을 단순하게 벽지 처리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벽지 처리는 어떻게요? 그런 포인트 벽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솔리드 패턴이나 아니면 픽처만 있는 것들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도 그 초보 디자이너들 가르쳐보면 좀 답답한 구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세팅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일단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큰 가구를 정해놓고 나머지의 세팅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한 번 내가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못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벽지의 기본 색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 배색이 아니라 솔리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들어가는 이렇게 월의 데코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그 커튼이나 안 그러면 가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처음부터 구도를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컨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미니멀하게 아무런 색감도 넣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색감이 들어와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좀 더 컬러를 원하는 색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스페셜한 느낌을 주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의 요소까지, 세팅에 대한 요소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을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콜라주 작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요. 특히 이제 연인 작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집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크게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가 드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홈트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들여와야 되는 거, 촬영에 대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저희가 이제 빌리로 다녀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고 공간을 그 잡지에 내보내거나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제품을 집에다 갖다 놔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먼저 하죠. 다 제품 사진을 다 찍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컬러 포인트가 됐던 쿠션에 대한 포인트가 됐던 어떤 것들이 이미지가 되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념적인 콜라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비우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연예인 집은 아니고 정말 실제 사례에 저희가 한 공간이에요. 20평대의 공간이죠. 20평대의 주방 공간인데 기역자 형태로 이제 공간을 뺐고요. 가운데의 복도 라인의 사이즈는 70cm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집이 하도 작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톤은 한 톤으로 모노톤으로 전체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컬러 포인트가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컬러 포인트를 저희는 뭘로 잡았냐면 레드로 잡았어요. 근데 보통 레드로 컬러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 주부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드가 컬러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라인에 레드를 임팩 있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듈의 힘이잖아요. 그룹핑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요소로 시작하지만 이 컬러가 모여지게 되면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큰 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의 컬러의 요소는 레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의자에 위에 올라가는 것이 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스터에 올라가는 것이 레드로 포인트를 줬고 그 다음에 쿠션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레드로 하나 잡았죠. 이게 어디 큰 덩어리에 레드는 없지만 각각에 들어가는 포인트 색상의 레드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누가 봐도 컬러 포인트가 레드인 집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다 정리하고 공사를 잘 해놓고 다시 한번 집을 바꿔주는 또 변신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스타일링인데 이 스타일링에 대해서 컬러 포인트를 잡는 요소들을 큰 요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작은 요소에서 이렇게 모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 전에 한 번씩 이런 그 콜라주 작업을 통해서 어떤 요소에 어떤 게 배치가 들어가면 좋지 이미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손쉽게 설득력 있게 그 다음에 나의 또 스타일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복습도 한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코레이션이 좀 들어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집이 그 3번 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마감 청소를 해놨을 때, 두 번째는 가구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는 마지막에 데코레이션의 단계. 그래서 저희가 집을 만들어 놓고 세 번의 단계를 변신을 거쳐서 집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데코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4가지 거죠. 패브릭, 조명, 월 데코. 그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그 4번째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이 3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믹싱을 해서 집을 만들면 베스트가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쓰겠다는 분들은 없으세요. 아이디어란 방법의 데코레이션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요소를 한 가지만 충족할 수 있게 한 가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작업을 하면
100% 만족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연예인 작업이 본의 아니게 한 달에 한 케이스씩 많아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승현이라는 친구와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와 동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잘 통해서 친해진 친구인데 저도 그들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강약의 요소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것과 패션에 가는 것은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제가 한 패션쇼에 이승현 씨와 같이 초대가 됐어요. 저 잘 차려입고 갔죠. 이승현 씨 아주 멋있게 그 롱스카트에 브라우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샤넬 꽃사지를 하나 딱 달고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그녀가 입은 것은 샤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술려라고 한복하시는 디자이너분 패션쇼였는데 박술려 씨 오셔가지고 저희 테이블에 와서 한 소리 하셨어요. 이제 한복을 안 입고 온 거에 대한 에티튜드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누가 보면 여기 샤넬 패션쇼 왔는 줄 알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녀가 입은 거는 저렴한 드레스였고요. 여기에 붙은 샤넬 꽃사지만 샤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강약 조절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트를 돌체인가마나 입었지만 안에 들어가는 동대문 티셔츠를 입어도 이것도 알렉산더 맥퀸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은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저렴한 요소들도 비싸 보이는 그런 트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패브릭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연예인 사진을 주로 많이 골라왔어요. 좀 여기 너무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요소도 얘기해 드릴 겸, 그 다음에 눈요기도 하시라고 일반인 사례보다는 연예인 집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별로 리액션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이범수 씨가 결혼하실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죠. 스타들이 다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셋집에 삽니다. 근데 전셋집에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셋집이니까 꾸미지 않고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의 집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싶은 욕심은 일반인들과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지금 요소는 공사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벽지는 솔리드로 패턴으로만 가미를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이기 때문에 가구는 다 전체 사야 되고 패브릭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 패브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떠왔는데 이 집의 메인이 되는 패브릭은 가운데 그 레이저 커팅이 되는 스웨이드 소재의 블랙 앤 화이트예요. 여기 뭐 인테리어 하시고 패브릭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소재 자체가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승현 씨의 비유를 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집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재밌게 하죠. 저 문화 인사도 아니니까. 예,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지금 판넬 형태로 들어가는 두 가지의 그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럼 고가의 제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제품을 이사를 가도 사용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사용하고 싶죠. 응용도 하고 싶고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약간 길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판넬 형태라고는 하지만 판넬은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에 레일이 3개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레일, 두 개 보이는 역할이 판넬처럼 두 번째 레일에 블랙이 하나 걸리고 세 번째 레일에 화이트가 하나 걸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뒤에 있는 커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있는 커튼이에요. 뒤에 있는 커튼은 가장 저렴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뒤에를 솔리드 컬러로 깔았죠. 린넨 소재인데요. 린넨 소재가 좀 한국에 지금 요즘에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내추럴리즘이라는 바람이 불면서 또 하나 시류를 좀 타고 있는 것들이 린넨 소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린넨 소재의 그런 유럽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원단 회사에서도 린넨 소재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패턴이 있는 거는 피해 주시고 색감으로만 뒤에 백으로 갔기 때문에 굳이 풀커튼에 대한 요소를 돈을 과감히 절약을 하고 앞쪽에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의 요소에 충분히 돈에 대한 요소를 집어넣었죠. 이 커튼은 지금 이분이 이사를 하셨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조금 평수를 늘려서 가셨는데 그곳에도 똑같이 쓰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데코레이션에 대한 요소를 얘기를 할 때도 지금 당장에 여기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싼 것에 대한 역할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줘야지만 어떤 설득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은 신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한다는 폭은 뒤쪽을 좀 저렴하게 원단을 사용해서 가고 앞쪽은 높이 깊게 들어가되 어느 공간에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라인을 줬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네일을 3개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시공할 때 네일을 3개 거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해요. 여러 가지 판넬 형태로 하드웨어가 다른 제품들도 많이 사용들 하시겠지만 하드웨어가 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떨까요? 하드웨어 자체가 그냥 비싸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하드웨어 자체가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네일은 가격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가격이 어떨까요? 저렴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백조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일을 3개 거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2개는 많이 거세요. 속지, 앉지, 그래서 2개를 많이 거시는데 나머지 1개는 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포인트가 있죠. 새로 아파트를 개조를 하시거나 꾸미실 생각이라면 커튼박스의 폭을 네일을 3개를 건다는 생각으로 좀 키워주셔야 돼요. 그 생각 없이 기존에 있는 형태로 네일을 3개를 걸게 되면 이 네일 3개가 유격이 없어서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근데 공사적인 요소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데코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면 이 커튼박스의 유격을 좀 넓게 제작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급 빌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다행히 커튼박스가 넓어요. 그래서 굳이 그쪽 안을 키울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지어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튼박스가 굉장히 작아서요. 2개 넣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백조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있는 부분을 저렴한 원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앞쪽에 있는 원단은 임팩 있는 원단이 가야 되겠지만 그 원단 자체가 여러 개 이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원단 자체가 한 폭으로 해결되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임팩 있게 가능한데요. 얘를 키우려면은 계속 이어지게 바느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격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팩 있는 요소를 사용하긴 하되 한 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원단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원단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집에 얘가 패브릭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단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지막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본인이 너무 스타일링 감각이 있으셔서 내지는 너무 돈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해도 되는 집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요소를 줘야 되겠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요소는 월데코는 하지 않고 패브릭에 장식을 준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는 주부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요소 다 얘기해놓고 잘못하면 무단집 되니 여기서 하나만 골라서 포인트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뭐 전문가시니까 고려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완전히 반전이죠. 여기 이제 뮤지컬 하시는 정성화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 하시다가 뮤지컬 배우로 전향한 친구예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신혼집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달라요. 30평대 집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사셨어요. 집이 20년 된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30평대 대출받아서 사실 거니까 공사 비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근데 집은 20년 된 집이에요. 그러면 뭐가 지금 첫 번째일까요? 데코레이션? 아니죠. 리노베이션이 지금 첫 번째예요. 리노베이션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적 요소가 굉장히 리노베이션이 컸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레이아웃이 아니라
다르게 이쪽에 이제 소파가 갔으니까 앞쪽으로 TV가 왔겠죠. 그럼 그 공사에 대한 거 가볍게 설치해야 될 거고 전기 공사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공사 비용을 다 올인을 리노베이션 했어요. 근데 세팅을 해야죠. 왜냐하면 집은 몇 번 변한다고요? 아, 재미없으실까 봐요. 3번 변한다고 했죠. 3번 변하니까 우리 지금 가구까지 들어왔는데 3번째 변화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기로 했냐면 5던단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섬유 시장이 너무 좋은 게요. 이 패브릭, 그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패브릭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옷에 들어가는 섬유 시장은 너무 발달을 했어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떠한 이렇게 색감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이런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놀라워요. 동대문 원단 시장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겠지만 저는 주로 지하를 안 가고 위에 5던단 시장을 많이 가요. 5던단 시장을 가게 되면 원단 가격이 리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야드당 4,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텍스처가 있는 제품들도 10,000원 미만대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 지금 전체적인 그 창에 들어가는 모든 패브릭을 5던단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 50만 원 잡았어요. 30평대의 방이 몇 개죠, 보통? 3개. 그 다음에 거실.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패브릭? 아, 4개요. 그렇죠.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실현을 하려니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5던단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5던단의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패턴을 선택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 5던단은 어디에 맞춰서 나오는 걸 보시죠? 사람 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풀었어요. 동대문 가서 원단 샘플링을 해야 보라고 풀었죠. 3명을 가지고 풀어놨어요. 애들이 한 봉지씩 다 가져왔으니까 디자이너.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쓸 수 있는 원단은 몇 개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받아온 건 수화지잖아요. 원단을 보던단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화지인데 수화지만 봤을 때는 너무 원단에 대한 것들 프린트물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창에 길게 걸렸을 때는 그 모양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찌글찌글해지면서 그 모양은 하나도 안 사요.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솔리드 원단이에요. 보통 패브릭 원단의 사이즈 아세요? 여기 패브릭 하시는 분들은. 창에 걸리는 패브릭 사이즈 기본적인 사이즈가 폭이 얼마나 되죠? 1300, 100이라고 얘기하죠. 1300이라고 얘기하는데 옷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90cm예요. 그러니까 130과 90은 마이너스 하시면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풀창으로 가서 두 폭으로 이루어지게 했을 때의 패턴이 들어가는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 폭이 짧다 보니까 이어지는 선이 많잖아요. 근데 솔리드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솔리드일 경우에는 그게 보완이 되죠. 어차피 맞춰야 되는 그림이 없고 텍스처도 없기 때문에 이 솔리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폭이 90, 90, 90 연결을 해도 그 다음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출은 그런 5던단을 사용한 4,000원짜리 원단을 리넨 소재를 이용해서 뒤에 베이스 커튼을 달고요. 앞에 있는 원단은 이 집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시작을 할 때 포인트 색상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화면이 무슨 색깔을 포인트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퍼플 또 하나 골라주세요. 예, 블랙하고 퍼플을 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지금 이 원단도 옷 소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 소재를 선택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에 걸렸을 때 유격을 생각하고 큰 패턴을 골라서 이어지지 않게 아까 이범수 씨 집에 있던 것처럼 두 폭에 끊어지지 않게 양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쿠션 역할도 좀 따놨는데요. 사실 소파라는 게 다양한 디자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소파가 포인트는 또 될 수가 없어요. 한번 큰 가구를 사게 되면 그 가구는 정말 자기가 사용하기 힘들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 소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쿠션을 좀 포인트로 바리에이션해서 포인트를 주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집에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코레이션 할 비용이.
그래서 뒤에 있는 원단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딱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어떤 게 제일 쿠션이 제일 비싸 보이세요? 중간에 있는 전화기. 아, 여기서 대답 잘해주시면 제가 책이 2권이 나왔거든요. 제가 2권 보내드릴게요. 예, 중간에 있는 전화기인데요. 저 제품은 이제 완제품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15만 원짜리 쿠션을 샀어요. 대신에 뒤에 있는 백에 들어가는 그 쿠션들은요, 여기에서 쓰다 남은 원단들을 가지고 쿠션을 만들었어요. 쿠션 얘기 다음에 넘어가서 확인을 할 텐데요. 아무튼 여기서 강약 조절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100만 원 호가하는 포인트의 패널 형태 뭐 이런 패브릭이 안 들어갔지만 저는 여기서 주로 쓰인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를 그럼 최대한 금액을 다운시켜서 쿠션에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출법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고가의 원단이든 저가의 원단이든 할 거 없이 고가는 상관이 없겠죠. 아무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어느 부분에는 다 한 가지는 줘야지 무조건 다 저가로 바리에이션 해서는 그게 라인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저는 좀 스타일을 같이 하는 디자이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공주방을 원하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는 단순하게 솔리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 컨셉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핑크방.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는 공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벽지 색깔은 지금 이게 약간 그 블루와 바이올렛이 생긴 섞인 색깔인데 약간 남성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가구를 가지고 세팅을 하기로 연출하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에 지금 다 캐노피를 만들어 놓고 창 쪽에 만들어 놓은 커튼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옷 원단이에요. 옷 원단의 레이스죠. 레이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얇게 쉬어지 같은 느낌만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의 시장이 발달한 게 어떤 거요? 옷 원단. 레이스의 그 질감이나 그 다음에 두께도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스를 가지고 아이방의 캐노피와 창을 연출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꽃이에요. 대부분 패브릭을 제작을 하시고 나중에 옆에 들어가는 타슬이나 오브제 성향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고르시냐면 대부분 같은 옷원단 파는 부속 가게에서 이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작약이에요. 작약인데 뭐냐면 이쪽 꽃이에요. 좋아하죠. 보편적으로 그 꽃으로 이루어지는 원단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연출을 해놨을 때 보면 한 가지 포인트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가인 경우 아니면 진짜 조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으로 포인트를 줄 때는 조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조화 시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화가 보통 제대로 된 제품을 하면 한 송이에 보통 사보셨나요? 어느 정도? 그죠? 예. 그건 너무 저가. 예. 제대로 된 조화 사용을 하시려면 한 송이에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원단을 지금 3,000원짜리 가지고 연출을 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조화가 몇 개가 쓰였냐면은 총 5개가 쓰였어요. 그럼 5개면 얼마죠? 5만 원. 원단은 얼마라고요? 나대당 3,000원. 저는 처음에 뭐 얘기했죠?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3,000원짜리 원단을 사용하고 이 조화가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가면 얘는 저가인 제품으로 디자인이 꺾이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메인이 되는 핵심 포인트, 이 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3,000원짜리의 느낌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간 고가의 제품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못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저가를 썼으면 무조건 다 저가로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좀 다른 쪽에서 따와보시면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뭐 고가의 브랜드 원단도 좋은 거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뭐그 H&M에서 뭐 콜라보레이션에서 마르메하고도 하고 베르사체하고도 하고 그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걔네가 가격이 H&M 치고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저께 마르니 H&M에서 못 판다고 뭐 줄을 한참 섰다고 얘기들 하는데 봤더니 가격대들이 자켓 일반 H&M보다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원단이 H&M 그 마르니 원단을 쓰지 않았겠죠. 그 저가인 제품이지만 디자인 때문에 고가인 제품으로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저가에 대한 제품이지만 고가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력을 가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이제 이 공간을 만든 것들이고요.